이제 검찰 개혁안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하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금 그걸 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후보 두 분 나오신 분이 이제 추석 밥상 추석 귀성길 말씀을 하시는데 추석 전까지는 큰 얼개,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는 조금 복잡해서 그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디테일한 면은 좀 정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기업의 배임 수사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지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것이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그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본인이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간인들이 가져갈 걸 돈을 최대한 이렇게 받아내서 성남시에 이제 부채도 갚고 이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전 정부를 탄압할 때 지난 정부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일이라든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일이라든지 그 수사를 할 때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고 시장 재직 시절, 도지사 재직 시절, 그다음에 대통령 재직 시절에 했던 어떤 정책적인 일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야 너는 A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왜 B로 판단했어? 하면서 그게 배임이라는 프레임으로 수사를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성남 FC도 그런 그렇죠. 경우고요. 그런데 사실 공직자나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내가 A로 가는 게 맞을지 B로 가는 게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심사숙고해서 내가 A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따지고 보니까 전지전능한 시점 미래에 한 10년 지난 시점 전지전능한 시점을 보니까 야 B가 맞았는데 왜 너는 A로 판단했니 해서 결과적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A로 판단해서 조금 더 손해가 생겼잖아. 그렇게 처벌하기 시작하면 공직자나 기업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다 그런 식의 일로 수사를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이 이제 복지부동을 넘어서서 이제 무슨 낙지부동까지 하던데 아예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정책 잘못 판단했다고 또 감옥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지시라고 봐요.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의 일은 그거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걸 수사해서 괴롭히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건 바람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배임이나 뭐 직권남용 이런 경우에 마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 판단, 사후적인 시점에서 그 당시를 재단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배임 같은 경우에 적용할 때 경영 판단의 원칙을 좀 보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는 사실 저도 법조인이고 의원님께서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이 정치도 경영도 다 잘 알고 자기들이 최고 전문가고 맞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경영인이 판단한 거, 정치인이 판단한 거를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특검도 돌아가고 있지만 세계 특검이 이춘석 법사위원도 그 얘기를 하던데 특판이 필요하다. 특판이란 게 뭘 많이 파는 게 아니고 특별 판매가 아니고 특별사법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김용 부원장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지만 증거도 명확하고 그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 곳에서나 다 검증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또 따르게 쓰고 이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처럼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 특별사법부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내란 전국에 있어서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 직위원 부장의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문제 이런 것을 국민들이 봤고 그다음에 가장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럴 거라고 믿은 대법관들이 선거의 한복판에 개입해서 파기환송심을 그냥 날려버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우리가 생각하던 객관적인 기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어느 사회의 어떤 세력의 어느 한편에 서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실제 그 실체를 봤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란 범죄에 있어서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사법부와는 별도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별 검사가 있듯이 특별 판사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신데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판결을 내는 김용 부원장 사건도 저는 굉장히 편향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특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전부터 기존의
사법부의 어떤 관료화된 사법부였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해서 쭉 줄 서서 내가 대법관 되기 위해 줄 서서 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수뇌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한다면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이어스 편향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타파하는 것 그리고 법원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뭔가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춘석 위원장이 마침 특판 얘기를 해서 그거는 좀 발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견제를 받아야죠. 그렇죠. 누구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김용 부원장 아까 뭐 이제 뭐 가서 만났을 때 이렇다 얘기도 하셨는데 아니 이게 이름이 저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정기관이 크게 이제 구치소 재판을 위해서 이제 피의자나 아니면은 재판 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이제 구금을 하는 것을 구치소라고 하고 이미 형이 확정된 수용자를 이제 수감하는 기관을 교도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혼용돼서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서울구치소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전 대통령도 있잖아요. 윤석열 씨도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니까 서울구치소에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가끔 교도소여도 뭐 예컨대 의정부 교도소는 교도소이지만 의정부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을 수감하는 구치소의 역할도 해요. 구치소 역할도 일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세울 수 없으니까 서울구치소는 워낙 많으니까 이제 구치소만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도소들은 해당 지역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구치소의 역할도 합니다.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이제 시키는 걸 목적으로 더 주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안산지청의 안산지청 안산지검의 사건 그 지법원은 안산지원의 사건과 그리고 이제 김용전 원장님처럼 이제 서울에서 재판을 받다가 상고심 중인 사람들까지 서울구치소에 두면은 과밀 상태가 심해지니 원래 예전에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자리 뭐 과밀 수용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 거고요. 사실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구치소로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견 가시면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덥죠. 너무 더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내가 뭘 해서 아니면 좀 건덕지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만 하겠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지. 지금 22년 이제 10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사실 만으로 3년 동안 구금 상태와 보석 상태를 오가시면서 사셨거든요. 뭐 무슨 수익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매우 중요한 시기와 나이에 계속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게 억울하다. 하지만 사실 주는 이거 분노하고 계시죠. 뭐 이 상황에. 우라병 걸릴 것 같아요. 화병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오동현 변호사하고 방송하면서 그 뭐죠 영치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좀 많이 보내달라고. 왜냐면 윤석열은 또 뭐 그 변호인들 있잖아요. 김계리 뭐 또 전한길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돈 보내라고 이래가지고 400만 원이 한 개라며 한 달에 400인가 300인가 그거 다 채웠다고 자랑질 하던데 어쨌든 김용 부원장 진짜 힘들고 어렵게 지금 수감 생활 하는데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좀 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저는 사실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억울하지 않은 죄를 범해서 진짜로 온 사람들. 이분은 직업이 범죄자시구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거의 유일하게 저는 무죄를 확신하는 분이거든요. 김용 부원장 사건은 무죄를 확신하죠. 왜냐하면 제가 타임라인 처음에 열어보고 했을 때 보고 1심 2심 다 무죄를 확신했는데 지금 유죄가 나오고 변호사들도 완전 멘붕이잖아요. 지금 저는 제가 맡은 모든 사건 중에 가장 무죄를 확신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령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건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죄시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윤석열 씨랑은 좀 다른 게 그분은 저 신고된 재산만 80억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김용전 부원장은 돈이 없잖아요. 사실 차도 뭐 무슨 유동규가 뭘 타고 뭐 포르쉐를 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용전 부원장님은 뭐 SM5 그거를 뭐 십수년을 타시다가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받아서 정치자금을 받아서 막 쓰고 이런 생활이 아니세요. 밖에서 저랑 이제 보석 중일 때 식사하시거나 이러면 뭐 감자탕 먹고 그래요. 그렇죠.
그거 무슨 직업도 뭐 아직은 없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생활하기가 힘들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모님이 벌어서 이제 그러니까. 하는데 그거 참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문제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이제 궁금하고 이게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인가요? 상고 이유서 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조희대가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 하에서 지금 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게 네.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대법관이면 저건 파기환송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그래야 맞죠. 되는데. 예. 걱정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기간이 9월 초이기 때문에 네, 네. 8월에는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먼저 예를 들면 미리 그 얼마 전에 얘기해줘요. 만약에 선고를 한다고 하면 선고기를 잡는 거는 그래도 네. 1, 2주 내에는 잡고 1, 2주 내에. 타는데 문제 보석은 이제 선고하겠다 기습적으로 하죠. 하죠. 예. 보석은, 보석은 이제 바로 기습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보석은 이미 신청을 한 상태죠. 예. 그러니까 변호인 결정이 단에서. 갑자기 보석 결정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그날 이제 보석 절차를 마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선고는 그럼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사실 선고를 길게 하겠다는 표시로 보석이 되면 이제 조금 결정이 네. 더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네.